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거 유세 중 경남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습니다. 기자들과 조금 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자율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 필요하냐 이런 거는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교육하는 분들이 또 막 반발이 많겠죠.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교육 부분은. 교대 4대 출신부터 숫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과학기술 부분은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약해요. 이분들은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교육계에 비해서 유, 초, 중, 고, 대학 교수보다 이 과학기술자 숫자가 워낙 적잖아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표가 안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그러나 우리 국가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이 과학기술이 없이는 미래가 없잖아요. 그럼 표는 없어서 정치인이 목소리는 안 내지만 그러나 여기에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여기 집중 투자를 해줘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있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반도체, 바이오, 항공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게 된 데는 바로 과학기술의 그 지원 아닙니까? 그 역량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용기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우대하고 해외에 있는 우수한 인재를 지금 우리가 모셔오고 그분들한테 사택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자기는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보수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야 국경을 초월한 격차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 이 밑에 바닥에 있는 데서 지금 돈 1조, 2조도 안 쓰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총리가 왜 필요하냐? 바로 국가 의지. 이것이 예산으로 그리고 권한 이렇게 돼야만 이 분야의 성과가 나옵니다. 그 외에 다 말로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또요. 유시스 한은진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내 일각에서는 지금 이르면 오늘 선제 탈당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신지 저는 그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일정상 그럼 오늘 간단하게 그렇죠.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가 필요하다.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논란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발언의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3당 후보들은 모두 부산 경남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세 후보는 동시에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데 선거 초반 영남 지역 보수 표심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웅선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산을 찾았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대구와 울산, 그리고 구미, 포항 등 경북까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TK를 순회한 데 이어 오늘은 PK를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틀 연속 민주당 험지인 영남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어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 서면에서 유세를 하고 오후에는 창원과 통영, 거제 등 경남 지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주로 광장이나 차 없는 거리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는 시간 위주로 일정을 짰는데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에 대한 반감을 낮추고 TK와 PK 지역에서 지난 대선보다 높은 지지를 확보해 통합 행보에 힘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어디에서 일정을 시작했나요?
네, 김문수 후보는 어제 대구에서 일정을 시작해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TK와 PK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진주와 사천, 창원 등 경남 지역에서 지지층 결속 따지기에 나섭니다. 먼저 오늘 아침 진주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어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를 잇따라 찾아 우주과학기술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창원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의 발전설비 공급업체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말로만 성장을 외치는 게 아닌 산업 현장을 후보가 직접 찾아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오늘 부산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고요? 네, 이준석 후보는 어제 여러 지역을 순회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온종일 대구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오늘도 부산에서만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 동래역 교차로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친 뒤 성균관 유도회에 방문했습니다. 점심에는 부산대를 방문해 어제 경북대에 이어 학식 먹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학생들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후에도 부산대 앞과 경성대와 부경대 인근 등 2030이 많은 대학가에서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전 예비 후보 신분일 때도 첫 일정을 대구 시민들과의 출근길 인사로 시작했는데요. 자신을 보수 적장자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어느 지역보다 TK, PK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세 후보는 모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이야기하며 이른바 박정희 마케팅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산업화를 끌어낸 공이 있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가난을 없앤 위대한 지도자라 칭송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며 원조 자금을 받아 개인이 착복하지 않고 산업 발전에 썼다고 치켜 세웠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초반 보수 지역 민심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네, 국회 소식도 알아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사법부 청문회를 진행하죠. 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청문회엔 대법관 전원이 불참 의사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는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지지층 결집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대선을 20일 앞두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렸다며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이재명식 독재 정치를 알리는 본격 신호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오늘 청문회로 사법부를 발밑에 두려는 반헌법적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며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의 재판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이 처음으로 이들 중 남성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오늘 선고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대 김모 씨와 20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2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소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와 소 씨의 범행을 포함해 이번에 법원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이에 대해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다수의 사람이 침범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고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와 소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물건이나 벽돌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집어던져 파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씨는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이들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난동범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86명을 검거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140여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처음 63명을 재판에 넘긴 뒤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계속 기소해 현재까지 100여 명을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2명에 대한 선고만 먼저 이뤄진 건데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들의 재판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모레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 씨 등 3명과 법원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모 씨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우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후 오는 28일에도 피고인 3명의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공천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인지를 검토한 뒤에 재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김 여사가 결국에는 불출석한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9일 김 여사에게 오늘 오전까지 검찰청사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조사일을 하루 앞둔 어제 수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서 김 여사 측은 지금 시점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줄줄이 연기했다는 내용도 서면에 담겼는데요. 이 밖에도 검찰이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처분 여부를 결정한 사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일과 시간 전까지는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선 일정까지는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김 여사 측이 내비친 만큼 조사는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네, 검찰로선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상당수 확보한 만큼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김건희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정이 조율되지는 않자 검찰은 더는 조사를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 나와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던 겁니다. 검찰은 사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 요구서를 김 여사 측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여사가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데요.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섣부르게 강제 수사를 시도했다가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새로 날짜를 지정해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체포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 이천시 부바르베에 있는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나면서 소방이 24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불은 완진됐지만 잔불 정리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경찰과 소방은 오전 10시부터 합동 상황 파악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세영 기자. 네,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네, 화재 진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계속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5시 50분쯤 주불에 대한 완진을 선언했지만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물류센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가다 새벽 5시 50분쯤 주불을 모두 껐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 잔해물이 많아 여전히 잔불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건물로 불이 나자 17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은 구조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네, 오늘 경찰과 소방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경찰과 소방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잔불 진화 상황과 붕괴된 구조물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감식을 준비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잔불까지 모두 꺼지고 난 뒤에 정식 감식이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면도기와 선풍기, 무선 배터리 등을 보관하던 지상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폐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던 곳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오늘 방한을 하는데요. 모레 제주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중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지난달 2+2 회동 이후에 통상 관련 첫 번째 고위급 접촉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장관 회의인 만큼 대외적으로 그리어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입니다만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안덕근 장관이 직접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그리어 대표가 오늘 방한해서 내일부터 1박 2일로 예정된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는데 폐회식 이후 안덕근 장관과 따로 만나 관세 협상 중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우리 측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2 관세 협의를 벌였는데요. 분야별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다가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중간 점검을 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는데 그것이 성사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중간 점검에서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중간 점검이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18개 나라와 동시에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영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고 또 엊그제 중국과 관세 115% 인하라는 관세 휴전을 이끌어낸 상황이라 우리 측과는 여전히 큰 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초 6개가량 세부 작업반을 구성해 사안별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미국 측 여력 부족으로 작업반 구성도 하지 않기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협상 마감 시한인 7월 8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리어 대표가 이번 접촉에서 어떤 제안이나 요구를 해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21개 회원국 통상 관련 장관급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에이펙 준비뿐 아니라 미국발 관세 관련 활발한 양자 접촉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 측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도 참석하기 때문에 미중 추가 관세 담판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부산을 찾아 유세전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도시 부산의 최대 번화가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부산 서면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 서면의 중심부에 민주당의 유세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유세 음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풍선을 들거나 파란색 의상을 입고 이재명 후보 유세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소상공인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이재명 후보는 무대에 올라 해양수산도시인 부산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부산 첫 일정으로는 6.25 전쟁으로 희생된 유엔군 장병들이 영면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국방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자유와 평화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이후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라며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 죽으림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3표가 부족하다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인 만큼 빠짐없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 부산 서면에서 일정을 마친 뒤 창원과 통영, 거제를 차례로 방문해 시민들을 만납니다. 거제 방문 일정에 맞춰 스마트 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조선산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 어제 대구 경북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부산 경남을 찾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내일은 광양과 여수, 순천 등 전남으로 장소를 옮겨 유세전을 이어갑니다. 동남권과 호남권을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벨트로 지정해 경남에서 전라까지 위기를 극복한 총사령관의 의지를 다지고 동서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포부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서면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요 대선 주자들 어제 대구 경북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을 찾았습니다. 선거운동 초반인데 모든 후보들이 영남권에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통상적으로 선거 초기에는 좀 지방을 좀 중점적으로 하다가 네. 그리고 막판에 갈수록 수도권을 집중하는 것이 선거 전략의 어떻게 보면 좀 상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영남 지방에 세 후보 모두 가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보는데 첫 번째는 공교롭게도 또 세 분 후보자가 다 TK 출신이다. 그런 어떤 인연적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면서 어떤 때보다도 영남권, 지금 영남권 전체 인구 한 1,350만 정도 되는데 수도권 다음으로 많죠. 그래서 영남권에 다른 어떤 때보다 좀 할만하다. 뭐 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공을 들이는 것 같고 특히 또 이준석 후보도 역시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영남권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문수 후보야 뭐 당연히 지금 텃밭인 또 영남권에 공을 좀 들이는 것이 뭐 영남권의 새 후보가 공교롭게 동일지기에 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집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험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TK, PK, 험지라서 먼저 온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험지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네. 기본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이 상당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네. 대구 경북에서도 근호월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 쪽에 캠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 고향이 안동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험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측면이 있다. 지난 자기 대선 때는 대구 경북 합쳐서 22.7%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30% 좀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PK는 더 많이 좀 좋은 조건입니다. 최근에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지역에서 말하자면 민주당 지자체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부산에 새롭게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에 밖에 있었던 김영춘 전 장관을 비롯해서 부산 지역을 이끌어왔던 많은 그 정치인들이 같이 도모함으로써 네. 훨씬 더 진용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부산에 민주당 구청장이 많았고 네. 그래서 지난 그 총선에서 구청장 출신의 후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총선의 선거 결과가 부산 지역이 좋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약진이 있었다. 조직이 굳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그야말로 할만하다. 팔을 네. 뒤집을 만한 기회가 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부산 진구 서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20%대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30%대가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예, 통상적으로 민주당이 총선이라든지 대선에서 TK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한 25% 지지를 네.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지금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양 진영 간의 어떤 진영 그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파 보수 진영 중에 상당수는 경선과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좀 실망과 분노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막판으로 가면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투표 현장에 나와서 네. 30%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의원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준비됐나? 됐나? 됐다! 감사합니다. 진짜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쿠데타 세력의 책임입니다. 친일 군사 쿠데타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장을 해왔어요. 마이너스 성장, 말이 성장이지 축소됐다 그 말입니다. 이번 1분기에 0.25% 대한민국 경제가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죠. 맞습니다. 책임을 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6월 3일에 우리가 투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투표해야 진짜 대한민국 만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포기하는 분들이 없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편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맞습니다. 지금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보수정당 맞습니까? 아닙니다. 민주정당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100배 사죄하고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계엄 해제도 반대, 탄핵도 반대, 내란 수괴 제명 문책도 반대. 어쩌자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면 그들조차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죠. 그 합의된 규칙의 최상위 규범이 바로 헌법인데 이 헌법을, 헌정 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괴한 그 정당의 소속 1번 당원의 내란 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이 실질적인 보궐선거, 양심이 있으면 후보 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낸다고 하니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마 항쟁으로 내란의 고리를 끊었던, 독재의 고리를 끊었던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다시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셨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책임질 부산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정치의식을 믿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자신 있죠? 네. 새로운 나라 만들 자신 있죠? 네. 여러분, 부산 경제 너무 어렵죠? 제가 경기도 살다가 인천으로 갔는데 인천하고 경기도가 참 부산이 옛날엔 비교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제2의 수도 부산. 그런데 지금은 경제력은 이미 역전됐고 인구도 곧 역전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마치 일종의 암처럼 수도권만 똘똘 뭉쳐가지고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산업 경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기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집이 비어서 난리고 수도권은 미어 터져서 죽을 지경이고 이래서야 이 국가가 제대로 발전되겠습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국가 전략이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가족들 끌어안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 이게 정치가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려우면 길을 내는 게 정치가 할 일이죠. 잘 닦여진 길을 아주 잘 가는 게 행정이라면 없는 길을 만들어서 희망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는 저도 그 책임이 없지 아니하지만 국민들에게 있는 작은 희망마저 이렇게 뺏는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웬만하면 그 당 흉 안 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사익 중심의 자기 집단 중심의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부산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죠. 사람들이 저보고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요.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말만 해놓고 뭐 했습니까? 그분이 할 수 있으면 했겠죠. 아니 뭐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부산으로 산업은행 옮기는 게 가능했으면 바로 했겠지요. 못했지요. 어려우니까. 우리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한국은행부터 산업은행, 주택은행 싹 다 그냥 부산으로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심이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치를 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약속 딱 한 번 해봤어요. 제가 성남에 그 분당을 가로지르는 고속화 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지중화한다고 모든 정치인이 10년 넘도록 계속 공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공약이었어요. 그게 최하 3천억이 드는데 그걸 양쪽에 아파트 단지가 쫙 있는데 그걸 파내가지고 도로를 만들면 그 사이에 그 교통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장 선거를 나올 때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산 서면 유세 현장 보셨습니다. 사투리를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책임을 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표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시간쯤 전에는 박빙의 승부를 예상한다라고도 하던데요. 투표 참여를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그 대선에 47.83%를 얻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있어서 3자 대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양자 대결이 될 수 있고 51대 49 싸움이 될 수 있다. 지금 자기에게 더 필요한 거는 그야말로 3%의 더 투표하는 자를 통해서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한 표라도 승리하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지나치게 지금 현재 한 10% 이상 앞선다는 것 때문에 조직이 와해되거나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경상도 사투리가 심해진 이유가 있겠죠. 아까 TK, PK 오면서 훨씬 더 이 지역에 대한 본인의 정체성, 동질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 네. 이런 부분들이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그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하고 너무 일찌감치 마치 이긴 것처럼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렇게 선거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누수될 수도 있고 실수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미리 경고를 하는 그런 메시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제명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냈는데 이에 앞서서 김문수 후보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더니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뜻을 밝혔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어떤 이슈가 결코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의 지금 좋은 이슈가 아닙니다. 네. 특히 선거 같은 이런 미묘한 이슈에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김문수 후보로 봐서는 좀 입장이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여전히 당 내외에서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 영향력 있고 지지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당에서 강제적으로 탈당 출당 조치를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뭐 중도를 위해서 또 탈당을 시켜야 된다, 출당을 시켜야 된다 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런 어떤 미묘한 이슈에 이런 어떤 문제를 저는 후보가 결정하게끔 하는 이런 분위기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시기는 지금 대선 시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될 어떤 문제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계속 질문을 드리자면은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로 지금 알려져 있죠. 서정욱 변호사가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을 만났더니 이르면 오늘이라도 윤 전 대통령이 선제 탈당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을 한다면 대선 정국에서 좀 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 말이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한 어떤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고심의 어떤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2017년도를 돌이켜 보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한 이후에 오히려 당시에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졌느냐? 저는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했다고 해서 이제 일부 중도층 그리고 좌파 진영의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 어떤 뭐 잘못을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 사람들은 없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우파 보수 진영의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이 새롭게 이제 촉발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어떻게 당에 대해서 특히 후보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은 많이 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 네. 합류를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석동현 변호사가 원래는 사실은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을 대변하시면서 네. 선대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 지우기를 해야 되는 판에 윤 대통령 지우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꾸 선거 중간에 거명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탈당하시려고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자기가 선거 탈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내 분란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여전히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보면 성정상 내가 당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뭐 그것은 또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또 후보 간의 갈등으로 노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이번 선거에 또 어려움으로 과중됐을 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때문에 이 선거가 졌다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취지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랑 지금 김문수 후보 사이에서 약간의 의견차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부분을 비롯한 그런 문제들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용태 내정자의 발언이 일정 부분은 후보와 어느 정도 합의하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김문수 후보가 지명하는 자체부터 상당히 좀 나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여라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어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선 국면에 분명히 김문수 후보만으로 국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김용태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젊고 한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것이 뭐 당의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하다. 원 보이스보다는 지금 현재 투 보이스를 내므로써 선거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담아내지 못하는 지지하지 못하는 어떤 계층들을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로 지지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지지율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호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정보기관에서 테러 관련된 주무기관은 국정원입니다. 네. 국정원에서 이거는 사실 나서서 수사를 하고 이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이 나서지 않고 손을 놓고 있고 오히려 옛날에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테러를 당했을 때 그때 국정원이 오히려 그런 테러의 배후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그때 당시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때 테러의 배후 규명이라든지 공범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서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산에서 당했던 테러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근거가 있는 내용일까요? 글쎄요, 뭐 이런 부분을 함부로 국정원이 배우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 당의 박지원 원장이나 또 지금 현재 어떤 국정원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정원 자체는 이미 제가 박지원 전 원장이 원장으로 계실 때도 만났습니다만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보를 수입하라. 물론 테러에 대한 대테러의 문제입니다만은 뭐 과연 그 국내 정치인에 대해 테러 문제까지 국정원이 담당해야 되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실제적으로 경찰이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후보 본인과 사설 경호 업체가 이렇게 잘 해서 경찰이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정원이 개입해야 된다면 만약 그 배후가 무슨 국제적인 조직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북한의 지령에 의한 암살이라든지 그렇다면 그는 국정원이 개입할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순수 사인에 대한 국내의 국민들 간의 어떤 협박과 그런 그 모종의 음모론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따져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당시에 이 테러범에 대한 배후라든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은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 지난 22대 총선에서 소위 말하는 비명 행사, 친명 행제를 통해서 이재명 일당 독재 정당이 됨으로써 이재명 후보에게 서로 좀 잘 보이기 위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이재명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또 뭐 됐고 또 뭐 신의 사제라고 또 불리고 있고 특히 또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하고 또 박지원 의원 또 김대중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전원희 의원의 저런 어떤 발언들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테러라는 게 뭡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뭐 그 외국에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요인 암살이라든지 특히 어떤 주요 어떤 국가 인프라를 어떤 파괴하는 행위를 테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어떤 테러와는 관계가 없는 순간적인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이 다른 어떤 극단적인 사람의 행동인 거죠. 이거는 분명히 경찰의 어떤 수사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국정원이 뭐 배후에 있다고 의심을 한다. 이것은 저는 정말 그 기본을 모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현희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결국은 다음 정권이 혹시 이제 바뀌게 된다면 국정원 관련된 특검을 하고 이런 어떤 특검을 통해서 특검 이야기만 뭐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게 윤석열 또 정부가 국정원이 또 관계된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프레임을 또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또 국정원 어떤 내부의 어떤 그 윤석열 정부 어떤 동조자들 등등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기 위한 어떤 압박, 즉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국정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압박을 굉장히 가했었죠. 그래서 시민 단체가 거기 들어가서 어떤 중앙 서버까지 열면서 우리 국정원의 어떤 많은 어떤 그 국가 어떤 주요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용용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요청을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그만큼 이제 뭐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 대선의 변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암살이다. 그러니까 그 다른 변화의 변수가 없다. 네.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위협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환기의 차원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했고요. 시기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 후보 단일화로 김문수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 누가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67%, 김문수 후보 22%, 이준석 후보 1%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기대감은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뭐 누가 보더라도 특히 이제 이번 조사는 후보 등록 이후에 첫 번째 조사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내용으로 보니까 응답률 자체가 22%, 무슨 100% 이렇게 좀 상당한 응답률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조사에서 더군다나 일반 전체 평균이 67%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인데 비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중도 성향이 73%, 즉 그 정치적 지향이 없는 분들이 봤을 때 더 객관적으로 본다는 차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판 어느 정도는 기울어졌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김문수 후보하고 차이만 하더라도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잡기에는 이제 그런 것을 일반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토론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토론 이후에 과연 제가 보는 관점은 이재명 후보가 몇 프로 빠지냐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표를 얼마나 잠식할 것이냐만 남아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후보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 33%, 이준석 후보가 7%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어쨌든 추이를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조금 좁힌 것 같기도 한데 더 올라야 하는데 이것밖에 못 올랐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후보 이제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있던 과정상의 여러 가지 어떤 잡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네. 시너지 효과를 생각할 만큼 못 거둔 것이죠. 물론 지금 여론조사마다 좀 다릅니다. 이거보다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있던 격차가 훨씬 좁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자리 수라는 것은 적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후보 단일화되는 직후에 이 여론조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차츰 이런 어떤 그 효과를 김문수 후보는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지만 또 어떤 지지율이 또 압도적으로 높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여론조사에서 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어떤 거부감도 굉장히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좀 득표 어떤 그 상승률은 이제는 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된 이후에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의 관계는 있습니다만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의 표심이 김문수 후보에게 고스란히 이동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단일화 과정에서의 진통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단일화 과정에서의 진통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정책적 이해도도 사실 한덕수 후보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외적 통상 압력이라든지 또 국제관계 전문가 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네. 그 결과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경제 책사가 사실 이재명 후보 쪽에 노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CBDC를 비롯해서 디지털 경제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네. 면에서 제가 봤을 때 다음 토론에 나아갔을 때는 상당히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가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어제부터 후보들이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배현진 의원에게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미 올드하다는 것을 다시 재입증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압도적인 무결함적인 그런 어떤 주도성으로 김문수 후보가 추적하지 않으면 네. 상당히 이 판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텐데 갈수록 아마 그런 부분이 이준석 후보의 뒷심에 의해서 상당히 생각만큼 기대를 할 만한 정도의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뒷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세 후보 가운데 개헌을 유일하게 주요 공약으로 제시를 또 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남아있는 TV 토론에서 또 격돌의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번 대선 이슈는 이제 개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특히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와 어떤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개헌을 가지고 이제 임기 3년만 하겠다 뭐 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떤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에 가장 또 적극적으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어떤 것을 그런 캐치를 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월 3일에 정대철 회장이 전화를 했을 때는 헌정 회장이 전화를 했을 때는 당연히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4월 4일 날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는 개헌이라는 그 카드를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가 결국은 또 이재명 후보에게는 말을 바꾼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리한 어떤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임기 단축 개헌을 이재명 후보가 실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개헌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도 공약을 했었고요. 민주당 내에서 개헌을 이우영 의원이라 결과적으로 더민주의 혁신회의를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팔로우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개헌 자체라기보다는 분권형 개헌이 될 수 있느냐, 지방자치가 세율을 깎아낼 수 있느냐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국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충분히 이재명 후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보수 빅텐트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전혀 가능성 없고요. 예.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제 성격을 잘 알거든요.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끊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 잘 알면서 그냥 계속 그냥 그런 어떤 분위기를 풍기려고 할 것이지 저한테 실제로 뭐 그런 걸 하자고 연락도 못 할 겁니다. 제 성격 알기 때문에. 아, 연락도 못 할 거다. 해도 뭐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알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이긴다는 확신이 그쪽에서 든다면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할 거나 이야기의 논의의 장이 이뤄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연락이 올 거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특정 주제를 정해서 뭐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라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김용태 의원이 연락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확신이 서면 저절로 연락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나이는 지금 벌써 여의도 바닥에서 10년 이상 있었던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급에 속하는 것이죠. 이준석 후보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뭐 김문수 후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지지율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네. 즉 본인이 의미 있는 어떤 지지율을 거두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위해서도 그게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할 것이고, 반면에 양당 간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결국 본인의 설 자리가 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김문수 후보의 어떤 승리 가능성과는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즉 저는 이제 점을 한 5% 정도 선을 기준으로 보고, 만약에 5% 이하로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거치에 관심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완주를 해서 그것이 최종 성적표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굉장히 본인에게도 향후 정치 행정에 있어서 부담이 되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우파 보수 후보와 있던 단일화를 누구보다도 먼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대선 이후를 생각해서 완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인 선거일 거고, 본인은 다음을 위해서 토대를 굳히는, 더군다나 소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가 공식적으로 이준석 후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판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만약에 윤 대통령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당을 떠나기 시작하면 내부적인 어떤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한덕수, 김문수의 그런 치열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두 개인의 다툼이 아니고 친박 친이계의 다툼이고 친윤계의 다툼이기 때문에 훨씬 그 변동성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여기서 견디면 이준석이 새로운 보수의 좌장이 될 수 있다. 뭐 사실은 나이는 젊지만 차세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시너지를 내느냐, 즉 둘이 합해서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재명 후보를,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후보 단일화를 해도 이길 수 없다면 굳이 내가 단일화를 하면서 그 안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생각이고, 아마 중반 이후에 가서는 상당히 많은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10% 이상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현재 갖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상황을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조의대 특검법안도 통과가 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법안들도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거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독재와 독주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민주당이 가장 독재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러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 부당한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가 뭐였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속수무책, 방관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아까 부산 서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 자체가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내일 모레 민주협 41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그런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자체는 민주당에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지는 대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대선과는 별개로 이재명 일당 독재가 된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들을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재명 어떤 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를 뺀다든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어떤 안은 이제 대법관의 수를 30명까지 또 어떤 안은 또 100명까지 늘리는 이런 안을 통해서 사실상 어떤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법도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할 수 있도록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을 3심제에서 4심제로 바뀌는 그런 거라든지 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와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깡그리 밑에서부터 진짜 그 흔들어대는 이런 어떤 법안을 강제적으로 지금 현재 폭주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늘 뭐 본인이 나오시진 않았지만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압박을 가고 있는데 네. 현직 대법원장을 강제로 쫓아내고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필리핀 두테르테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때이른 여름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어제도 더웠는데요. 오늘도 비슷하게 더운가요? 네, 정오 기준 서울은 25.2도까지 올랐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전국이 맑아 햇볕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낮에 서울은 26도, 광주 27도, 대전 28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30도로 돌았던 동쪽은 어제보다 다소 낮아져 강릉 29도, 속초가 26도가 예상됩니다. 남서풍의 세기가 다소 약해져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오르는 지형적인 효과가 어제보다는 덜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고 평년 기온보다도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 서울 낮 기온이 모레 24도, 주말에는 25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네, 비의 양도 궁금한데요. 내일 비는 얼마나 내릴까요? 네,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와 호남,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비의 양이 전국에 5에서 20mm로 많지 않고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모레 한반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예보됐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8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50mm, 남부 내륙에도 5에서 많게는 40mm가 예상됩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무척 크지만 주말에도 중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주말 날씨 전망을 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1.6%에서 석 달 만에 0.8%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수치입니다.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석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3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달 7천억 원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7배 넘게 커졌습니다. 이 같은 급증세를 이끈 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직전 달보다 3조 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 이슈콜입니다. 충북 증평군 한 도로에 걸려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입니다. 이렇게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현수막 훼손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길거리 현수막은 순환을 겪어왔는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엔 현수막과 벽보 훼손 혐의로 850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전체 선거사범의 30%가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혐의로 305명이 송치됐습니다. 사연은 다양했는데요.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훼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는 내부가 안 보여서 답답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 대선 때 현수막을 떼어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50대는 가게 간판이 가려져서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어떤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현수막이나 벽보 등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정치적인 의도 없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하는 등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전문가는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불편사항을 신고하라고 조언합니다. 선거 관련해서 이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철거한 자는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에 관해서 이 철거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철거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형사적인 처벌도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위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이 해당 선거사무소의 책임자에게 이런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버인 서정욱 변호사는 YTN 라도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의 희생적인 선제 탈당으로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 있다며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에서 중요한 건 당이 요구해서 밀려나듯이 출당이 되면 이 당은 공멸한다는 것이라며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까지 3당 후보들은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대통령 집무실과 이 국회의 세종시 설치를 공약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서는 온도차가 적지 않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세종 행정수도 완성 세미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3당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온 각 당 후보들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비슷한데 일단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온도차가 드러나는데 가장 적극적인 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유일하게 10대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했습니다. 임기 내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에 건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설치하지만 국회만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실은 제2집무실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충청권 광역철도,
CTX를 설치해 세종시와 충청권 핵심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전국의 GTX 시대에 그 안에 세종시가 중심이 된다는 게 들어있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만을 약속했을 뿐 완전 이전 등의 계획은 밝힌 적이 없습니다. 대신 KTX 세종역을 설치해 서울과 세종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소한의 기능은 서울에 남겨두더라도 실질적인 직무, 실질적인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은 온도차는 있지만 대선 주자들은 모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공약들이 있었지만 헌법과 정치적 상황 등을 빌미로 슬그머니 말이 바뀌기도 했는데 이번엔 진정한 세종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SK그룹이 보안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SK그룹은 계열사의 보안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 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형 전문 기구를 출범했다며 위원장은 최창원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직접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경영 집중을 선언한 백종원 더번코리아 대표가 최근 논란에 대해서 제2의 창업 기회로 삼겠다며 석 달만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백 대표는 최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이슈들이 사업 확대 이후에 가시화됐으며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면서 위기를 성장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퍼포먼스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여러 나라와 동시 통상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16일 제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납니다. 안 장관은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을 하는 그리어 대표와 만나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 후속 조치와 중간 점검에 나섭니다. 집권 2기 첫 중동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 협력과 대규모 투자를 맞교환하는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시리아에 대해서는 모든 제재를 해제하겠다며 관계 정상화에 나섰고 이란에는 핵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중동 순방 첫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사우디가 대규모 투자와 수입에 나서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미국 12개 방산업체가 사우디에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판매하고 미국은 사우디군 현대화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볼트 등 사우디 기업은 미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에 투자하는 등 모두 6천억 달러, 약 85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섭니다. The U.S.-Saudi relationship has been a bedrock of security and prosperity. And we take the next steps to make our relationship closer, stronger, and more powerful than ever before. 지난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시리아에는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I will be ordering the cessation of sanctions against Syria in order to give them a chance at greatness. 이란을 향해서는 핵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f Iran's leadership rejects this olive branch and continues to attack their neighbors, then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inflict massive maximum pressure. Drive Iranian oil exports to zero.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큰 희망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라면서도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란의 핵 협상에 빨리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5천억 원이 넘는 항공기를 선물 받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트럼프 일가의 사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선택한 중동의 세 나라 모두 깊은 사업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일가의 사업체를 총괄하는 차남 에릭 트럼프는 최근 카타르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업체와 손잡고 카타르 수도 부근에 18홀짜리 골프장과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The project is going to be the first on the country, maybe in the region, where it has private villas on the beach, on the golf course. 별도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80층짜리 트럼프 호텔을 짓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바이로 넘어간 에릭 트럼프는 암호화폐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했습니다. And I believe that the crypto world is going to take over those big banks. I think it's going to leave them in the dust. 동시에 아부다비 정부가 관여하는 투자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신생 스테이블 코인을 대규모 결제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덕분에 코인의 시가총액은 출시 2달 만에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지난해 12월에만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로부터 15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세 개 나라가 첫 순방지로 선택되면서 국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o these are all countries where he has business interests. In every case, there are going to be government decisions as to permits and regulations. 미국 내 암호화폐 사업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설립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는 설립 한 달여 만에 기존 상장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밈코인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를 초청해 만찬을 하는 행사까지 기획했습니다. 상위 220명이 사들인 코인은 1억 5천만 달러어치에 육박합니다. The Trump family has been making more than $1 billion a month since the new administration started, and that's like the Trump Hotel on steroids. 미국 상원에선 민주당 주도로 암호화폐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일가의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조 대법원장과 법관들은 불출석을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 법안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해당 특검법은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파기 환송한 부분이 결국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에서 지워버리려는 결국 조희대 대법관의 어떤 대선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사법부가 독립을 침해당하고 이 사법부가 어떤 이 정치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네.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해당 특검법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요. 특별검사 후보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한 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수사 기간은 이제 준비 기간 21일 포함해서 14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법사위에 산정은 되었으나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네. 본회의가 일단 통과가 돼야지 뭐 거부권이 행사되든 실제 법안이 실행이 되든 할 텐데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대선을 정말 코앞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거 운동에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본회의에 산정을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이 맞는가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재판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당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에 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아가서 이 특정 대법관을 어떤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특검법을 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례적이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민주당이 뭔가 당론으로서 이걸 정했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통과할지 산정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상정한 그 내용이 또 있는데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있고 하나는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요, 대법관의 증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100명까지도 증언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규모에서 거의 10배에 달하는 8, 9배가 되는 그런 수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가 2배 이상 결국 증원이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 어떤 방식으로 그럼 대법관 후보군을 선출할 것인가. 기존에 제기되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처럼 뭐 판사 이외에 다른 법조 경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할 것인가. 네. 그 인적 풀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 소원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어떤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 헌법 소원, 위헌법률 심판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나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받은 그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가능하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3심제, 그러니까 3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 소원이 가능하게 되면 일종의 4심제, 한 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릉 찬성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 소송을 계속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낭비적인 부분, 시간적인 측면이라던가 계속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확정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미확정 상태로 남아있는 건 그 자체로서도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론과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요. 그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에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했는데 행위를 삭제했다. 이게 어떤 걸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보면은요, 지금 이 공직선거법 250조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 뭐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그리고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뭐 가족관계나 직업, 경력, 재산 이런 부분들은 이름 좀 이해가 가는데 네. 이 행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넓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 측 그리고 이런 개정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발언들, 이제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라는 부분이라던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은요, 해당 조항에서 그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해당 조항에서 행위가 빠지게 된다면 이후의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해당 혐의는 지금은 이제 처벌할 규정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해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과연 특정 후보 한 명을 위한 어떤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제기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의 청문회도 열리는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거는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기타 대법관들의 출석 없이 진행이 결국 되었는데요. 네. 어떤 특정 재판을 가지고 재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의혹 규명을 위해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도 최초의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과 관련해서도 어떤 자료 조출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삼권 분리 원칙에 맞는 것인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나치게 저해한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네. 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대법관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인데 이제 뭐 조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이 이제 불참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규명하기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 불참한 사유, 이 불참 사유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르면은 이 재판은 이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재판을 이유로 해서 청문회에 출석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해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삼권 분립의 원칙상 출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법원도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서 법관들이 출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법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인가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나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 내가 내린 어떤 재판의 결론에 대해서 사법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사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선고된 대법원 이 판결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조금이라도 지금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오히려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맞서는 의견도 있어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법조인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대법원이 청문회 자료 제출도 이제 거부를 했는데 이거는 뭐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103조와 그리고 지금 법원조직법 65조를 듣고 있는데요. 네. 이 헌법 103조가 결국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한다.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법원 조직법 65조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합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 그 과정이 공개가 된다면 본인의 법과 어떤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법관들의 합의는 비공개로 한다. 합의 비공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는 해당 법원 조직법과 그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규정을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특히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법관의 뭐 전자 기록, 열람 로그라던가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게 된 그 결정을 하게 된 회의록이라던가 재판 연구관들로부터 받은 그런 검토 자료 등을 지금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것은 합의 비공개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이때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법관에 대한 청문회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좀 전례가 있습니까? 미국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도 전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물게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연방 단계에서 한 2차례 정도 그리고 주 단위에서 한 건 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출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네.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법관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최근에 있었던 2023년도 연방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사안별로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참고한 사례로 볼 수 있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법관의 독립 부분을 중요시한다는 점까지는 어떤 동의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김 씨에게는 이제 징역 1년 6개월이, 그리고 소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량의 차이가 조금 발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행위의 양태에 따른 차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얼마나 참여했는가 내지는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양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특수 건조물 침입,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무력으로 침입한 부분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수의 위력을 사용했다는 점, 그러니까 다수가 함께하다 보니까 다소 우발적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네. 소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역시 특수 공조물 침입과 특수 공용 건물 손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당일 경내로 들어가서 당직실 유리창을 깨었고
혐의였고 화분 물바지로 문을 긁거나 그리고 타일을 던져 부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특수건조물 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역시 어느 정도 양형에 있어서 지금 죄를 뉘우치고 있는 사정들이 감안된 그런 형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만 100여 명에 달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선고가 다른 피의자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네. 형량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유례에 없었던 어떤 법원에 대한 침입 그리고 이 폭력 사태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거듭 여러 차례 사법부에서도 발표했던 것처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소되고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 피의자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이번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다수의 피의자들이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여러 피의자들이 검거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유튜버들이 촬영한 그런 동영상 등을 통해서 이 개개인들을 특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인원이 서부지법 그 경내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증거 자료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CCTV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일단 확인이 가능하고요. 당일날 촬영된 어떤 언론사의 어떤 촬영 화면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그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남아있는 그 영상들이 또 개개인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뭐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 위법 수집 증거의 증명력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뭐 CCTV라던가 뭐 목격자의 증언들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특정이 되고 범죄의 어떤 그 형태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오늘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었는데 불출석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태지 않습니까? 어떤 그 내용들을 전했습니까? 네, 사실 충분히 불출석이 예측이 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전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일단 건강상의 이유, 지금 심신이 매우 불안전하고 쇠약한 상태라는 이유를 댔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도 불출석 사유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미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면은 결국 강제적인 절차, 영장의 발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출석을 했지만 지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시간을 일단 좀 벌어두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의견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조사 없이 기소된 그 부분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뭐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딱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그 취지를 좀 해석해 보자면요.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었던 이 여러 재판들의 기일 같은 부분, 공판 기일 같은 부분도 모두 대선 이후로 일단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거나 기일이 추정이 되어서 일단 기일을 잡지 않고 연기를 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이재명 후보의 재판도 미뤄졌으니까 나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로 좀 미뤄달라라는 취지로 일단 해석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대면 조사 없이 바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나에 대한 부분도 굳이 대면 조사를 하지 말고 기소를 할 부분이 있으면 기소를 하라라는 취지로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지금 이번 사안과 관련된 혐의는 결국 총선이나 이 개입을 하였는가 선거에 개입을 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이 어떻게 할지가 관심인데 일단 출석 요구를 한두 차례 더 할까요?
그렇죠. 지금 당장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일단 이제 소환 요구를 최소 2~3차례 정도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 내란죄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환 요구를 몇 차례 하다가 계속해서 불응하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최소한 2~3차례 정도는 그 시기상의 부분을 일부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소환을 더 요구해 본 다음에 그 이후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지를 검토할 것이라 봅니다. 지금 만약에 뭐 계속해서 출석 불응하면은 뭐 구속영장,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불응하게 된다면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좀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뭐 서면 조사라던가 기타의 방식들에 대한 조사도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검찰에서도 확보한 부분이 있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물어볼 내용이 있다라는 취지로 좀 읽혀지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만약 지금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것처럼 어떤 대선이라는 기간도 끝나고 난다면 그렇다면은 강제적인 조치를 꺼내들 그럴 상황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지금은 덥게 느껴지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오존 농도도 전국적으로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를 웃돌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강릉 29도, 광주와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스승의 날인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 더위는 반짝 주춤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산발적으로 이어지다가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은 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고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산불 위험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